안녕하세요. 30대 후반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도저히 어디 풀어놓을 데가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털어놓고 싶어 보내게 됐습니다. 막상 글로 옮기려니 손이 떨리네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무던한 편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울거나 화내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아이였죠. 엄마는 그런 저를 두고 속이 깊어서 그런 거라고 자랑처럼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속이 깊은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걸 굳이 밖으로 꺼낼 이유를 잘 못 찾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약속을 어기든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망치든 누가 제 험담을 하든 한번 속으로 정리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무리에 끼어다니기보다는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책 보는 시간이 편했고요. 점심도 혼자 먹는 날이 더 많았고 수학여행 가서도 자유시간이면 혼자 공원 한 바퀴 돌고 오곤 했어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죠.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며 가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얘가 너무 정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 옆에서 엄마는 늘 같은 답을 하셨어요. 이런 성격이 사회 나가면 잘 산다. 그런데 정말 사회에 나와보니 엄마 말이 맞더라고요. 무던하니까 인간관계에서 휘둘리는 일이 적었고 감정 기복이 크지 않으니 일도 변수 없이 일정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대학 들어가고 첫 직장 잡을 때까지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알아보고 혼자 결정했어요. 첫 자취방도 혼자 발품팔아 구했고요. 월세도 부모님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벌어서 갚을게요 하고 거절하곤 했죠. 그렇게 독립적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직한 회사를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수입 식품을 들여와 백화점이나 큰 마트에 납품하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럽 쪽 식자재 담당이라 1년에 몇 번씩 해외 출장을 다녀오곤 하고요. 저는 치즈며 올리브유며 와인 같은 것들을 직접 보고 와서 들여올지 말지 정하는 일인데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산지 이름들을 외우고 새벽에 일어나 시차 다른 거래처와 통화하고 까다로운 검역 서류 챙기는 일이 제 몫이에요. 일이 까다롭긴 해도 저한텐 정말 잘 맞았어요. 그저 숫자와 품질만 따지면 끝이 나는 일이니까요. 어느덧 저도 나이가 차서 친구들이 한 명씩 결혼에 빠져나가는데 솔직히 전 조급하진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감각이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주말이면 혼자 영화 한 편 보고 집 근처 카페에서 책 읽다 들어오면 그걸로 충분히 충만한 날들이었어요. 엄마가 가끔 너 그러다 평생 혼자 살겠다 라고 하시면 그럼 어때?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하고 답하곤 했죠. 그땐 그게 진심이었어요. 결혼이라는 건 어딘가 먼 나라 이야기 같았고 누군가의 인생에 끼어드는 일도 누군가가 제 인생에 끼어드는 일도 상상이 잘 안 됐죠. 하지만 미혼은 있어도 비혼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실감하게 해준 사람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바로 영민 씨였죠. 영민 씨를 처음 만난 건 회사에서 주최한 거래처 행사였어요. 그 사람은 행사 사진을 찍어주러 온 사진작가였어요. 첫인상은 엄청 단정해 보였어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셔츠 단추는 끝까지 채우고 머리도 깔끔하게 넘기고 카메라 가방 지퍼 하나까지 꼼꼼히 닫는 그런 사람이었죠. 말투도 또박또박 약속 시간보다 늘 10분 먼저 나와 기다리는 사람.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하면 딱 아시겠죠? 행사 끝나고 파일을 회사로 보내주는 과정에서 메일을 몇 번 주고받았는데 답장이 어찌나 빠르고 정중한지 일하면서도 신기했어요. 보통 사진작가들은 마감일 다 돼서야 연락이 오는데 이 사람은 약속한 날짜보다 며칠이나 먼저 보내왔거든요. 사진 폴더에 납품용 컷, 여분 컷, 행사 분위기 컷이라고 일일이 분류까지 해서요. 꼼꼼한 정리를 보고 잠깐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한 달쯤 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점심을 사겠다고 하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어 따라갔어요. 근처에 촬영 일이 있어서요. 안 그래도 다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운이 좋네요. 사진은 잘 받았어요. 정리가 아주 깔끔하던데요. 그렇게 봐주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종종 식사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런 만남이 반복되다 보니 감정이 싹 터서 연인이 됐죠. 영민 씨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위로 누나가 셋 있는 막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누나들 사이에서 자라서인지 여자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변화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거든요. 만난 지 몇 번 안 됐을 때도 머리 살짝 다듬었네 하고 저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챘고 향수를 바꾼 날에는 향이 달라졌네. 이쪽이 더 잘 어울린다. 라고 했어요. 무뚝뚝하고 이성적이라 누가 챙겨주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그게 처음엔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부담스러우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쪽은 따뜻해지더라고요. 누가 날 이렇게까지 알아봐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영민 씨는 늘 반대로 감정이 먼저 가는 사람이었어요. 영화관에서 쉽게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길고양이를 보고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기도 했어요. 한 번은 같이 길을 걷다가 비둘기 한 마리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가는 걸 보더니 멈춰서 한참을 보다가 쟨 어디서 다쳤을까 하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나랑은 참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싶으면서도 그 따뜻함에 자꾸 끌렸죠. 연애를 1년쯤 했을 무렵 슬슬 결혼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뭔가 확신이 없더라고요. 영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진심을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건 분명한데 정작 자기 속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화도 안 내고 힘들다는 말도 안 하고 어릴 적 이야기도 두루뭉술하게만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서 오히려 와닿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간 다른 누가 속을 안 보여줘도 별로 답답해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결혼할 사람은 다르잖아요. 영민 씨의 그런 점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오빠는 요즘 힘든 거 없어? 사람이 어떻게 늘 평온해? 힘든 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너한테 말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 부정적인 감정을 나누고 싶지도 않고. 말 안 하고 있으면 풀리긴 해? 뭐 나름대로 푸는 거지. 이런 대화가 몇 번 오가고 나면 저도 그냥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억지로 말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 우리가 정말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사이인지 고민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평소 자주 다니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영민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내밀더라고요. 손편지였어요. 요즘 시대에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봉투 겉면에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글씨가 어찌나 반듯하던지 한 줄 한 줄 정성스레 적혀 있었어요.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평생 결혼 같은 건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저를 만나고 처음으로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난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평생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프로포즈였죠.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 읽는데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평소 표현이 적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적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생각한 진심이 사실은 이 사람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있던 거구나 싶었어요. 자기를 만나기 전엔 난 진짜 결혼 같은 건 평생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는 다르더라. 뭐랄까, 당신은 사람을 가만히 두잖아. 구속하지 않고. 그게 나한텐 큰 거였어. 연인을 가만히 두는 사람.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그땐 잘 분간이 안 갔지만 어쨌든 영민 씨한테는 그게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옆에서 자기를 너무 들여다보지 않고 알아서 거리를 둘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결혼을 결심했다는 뜻으로요. 집에 돌아와서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러고는 저도 좋다고 결혼하자고 답을 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정말 밝더라고요. 어머님은 현관에서부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식탁에 앉아서까지 한참을 놓지 않으셨어요. 시누이들도 웃으며 환영해 주시고요. 처음엔 너무 환영을 받으니까 오히려 좀 어색했어요. 저희 친정은 반대로 엄청 조용한 분위기거든요. 우리 영민이를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막내가 결혼한다는 게 그냥 꿈만 같네. 아우, 우리 며느리 손이 곱다. 알고 보니 시댁에서는 영민 씨가 40 가까이 되도록 혼자니까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고 오래전부터 걱정이 많으셨대요. 어머님은 우리 애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 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실 정도였죠. 막내가 가까스로 결혼한다고 하니 다들 잔치라도 난 분위기였어요. 시누이 셋은 전체적으로 다들 화려한 인상이었어요. 옷은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에 액세서리도 큼직했고 화장도 짙고 진했어요. 큰 시누는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인상 깊었고 둘째 시누는 머리를 굵직하게 말아 어깨까지 늘어뜨린 스타일이었죠. 막내 시누는 셋 중에서 가장 트렌디한 옷차림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다들 말도 빠르고 시원시원해서 한자리에 모이니 식탁이 꽉 찬 느낌이었어요. 그날 밥상에서 누나들이 영민 씨 어릴 적 이야기를 계속 풀어놓다 보니 정작 영민 씨는 별말 없이 뻘쭘하게 앉아만 있을 정도였죠. 얘는 어릴 때 우리 셋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저희 옷장 들어가서 옷 꺼내 입어보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 립스틱도 바르고요. 그땐 성격이 또 어찌나 새침했는지 몰라요. 누가 자기 물건 만지면 바로 눈물이 그렁그렁했지. 우리 셋이서 학교 갈 때마다 막 울며 따라 나오고 그랬잖아. 기억나? 다행히 크면서 조금씩 변했지. 군대 갔다 오고 나선 사람이 아예 달라졌어. 다들 한두 마디씩 거들면서 말씀하는데 영민 씨는 옛날 얘기 좀 그만해 라고 손사리를 쳤죠.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겹던지요. 영민 씨는 하나뿐인 남자에 심지어 막내이다 보니 누나들한테 휘둘리며 자란 거잖아요. 여자 마음을 잘 읽는 게 다 이런 환경 덕분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식사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영민 씨는 좀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누나들이 너무 옛날 얘기했지? 미안. 지금은 안 그래 나. 웃으며 넘겼지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좀 의아하긴 했죠. 그래도 그땐 그저 부끄러워서 그러려니 했어요. 어른 다 된 사람이 어릴 적 모습 들춰주는 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차창 밖으로 가로등이 흘러 지나가는 동안 영민 씨가 누나들은 어땠어? 너무 시끄럽지 않았어? 하고 묻는데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좋았다고 답했더니 그제야 표정이 풀어지더라고요. 누나들 사이에서 그렇게 예쁨 받으며 자랐는데도 어쩐지 그 사람한테는 누나들이라는 존재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특별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이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젠 남편이 된 그 사람과 살림을 차리게 됐죠. 연애 때부터 알고 있긴 했는데 저희 둘은 생활 시간이 잘 맞지 않았어요. 평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는 게 제 일과였다면 영민 씨는 사진 일 특성상 주말이 가장 바빴거든요. 결혼식이며 가족 차량 의뢰가 다 주말에 몰리고 평일엔 오히려 한가한 날이 많았어요. 보통 개인 작업은 저녁에 하곤 했고요. 그래서 식탁에 마주 앉아 같이 밥 먹는 날이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많은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신혼 초에는 그게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살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만나는 시간이 더 애틋해지는 면이 있었어요. 제가 출장 다녀오면 남편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줬고 주말 일 끝나고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제가 따끈한 밥을 차리고 기다렸어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은 만큼 그 시간을 정성스럽게 채우려고 했죠. 당신은 나 없는 휴일 동안엔 뭐해? 책 좀 보고 그림도 좀 그리지. 그럼 시간 잘 가더라. 혼자서도 잘 지내네. 안 심심해? 나 원래 혼자 있는 거 잘하잖아. 같이 있으면 좋고 뭐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며 보내는 거. 그게 잘 맞는 거 아닐까? 실제로 거실 안쪽에는 영민 씨가 그린 작은 수채화 몇 점이 세워져 있었어요. 풍경화나 정물화도 있고요. 그림 솜씨가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색을 쓰는 게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 번은 영민 씨가 제 옆모습을 몰래 그려서 식탁에 올려둔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무뚝뚝한 제 얼굴이 그 사람 손끝에서는 한결 부드럽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가끔 그 그림들을 바라볼 때면 참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네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으면 바른 생활 사나이야 라고만 답하곤 했죠. 그럼 다들 복 받은 거지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남편 흉을 보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면 보탤 말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곤 했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시댁의 분위기도 적응되니 편해지더라고요. 시누이 셋이 가끔씩 우르르 저희 집에 몰려와 저녁을 먹고 가기도 했고 어머님은 때마다 음식을 한 보따리씩 싸보내 주셨어요. 그게 정 깊은 이 집안의 방식이라는 걸 살면서 알아갔어요. 영민 씨와의 일상에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가끔 핸드폰을 놓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빨래를 널러 갈 때도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갔어요. 그게 좀 이상해서 한 번은 당신 핸드폰 중독 아니야? 왜 그렇게 핸드폰을 끼고 살아? 하고 농담 삼아 말했더니 요즘 다들 그렇잖아 하고 웃어 넘기더라고요. 하긴 뭐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편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별스럽지 않게 넘겼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영민 씨 작업실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만나면서 여태껏 작업실을 가보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람은 작업실을 자기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저를 잘 데려가지 않았어요. 나도 자기 일하는 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면 거긴 별로 볼 거 없어. 그냥 작업하는 데야 하고 말을 돌리곤 했죠. 그땐 그냥 일하는 사람들 다 그러려니 했어요. 뭐 생각해보니 저도 그 사람이 저희 회사 들어와서 둘러본다고 하면 싫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주말 남편이 거래처에서 부탁받은 사진 액자를 깜빡하고 작업실에 두고 와서 같이 가게 된 적 있거든요.
마침 옆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차로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들고 나올게. 같이 들어가도 돼?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데. 영민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번엔 못 이기는 척 문을 열어줬어요. 작업실은 사진 스튜디오와 한 공간으로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입구 쪽이 촬영장이고 안쪽이 후반 작업하는 책상이었고요. 촬영장에는 흰색 배경지가 천장부터 길게 늘어져 있고 조명이며 반사판이 한쪽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모니터 2대가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옆에 카메라 가방이며 렌즈 케이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영민 씨답게 정리가 칼같이 돼 있더라고요. 책상도 자로 잰 듯 줄 맞춰져 있고 펜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했어요. 그런데 책상 옆쪽으로 작은 방이 하나 더 보이더라고요. 미닫이 형식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손잡이 쪽에 자물쇠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실 다른 공간은 다 트여 있는데 그 방만 따로 닫혀 있는 게 좀 묘했어요. 저 방은 뭐야? 공간이 따로 있네? 아, 거긴 그냥 창고야. 오래된 장비랑 잡동사니 쌓아놓는 대로 쓰고 있어. 창고인데 자물쇠까지 걸어놨어? 렌즈 같은 비싼 게 좀 있어서. 도둑 들면 어떡해. 말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는데 약간씩 머뭇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짧은 머뭇거림이 마음에 살짝 걸리긴 했어요. 열어봐도 돼? 한번 보고 싶은데. 에이, 거기 진짜 먼지밖에 없어. 자기 옷 더러워지면 어떡해.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캐묻기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액자만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영민 씨가 작업실 문을 잠그면서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여기는 자기가 와도 별로 볼 것 없어. 기대하지 마.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별로 볼 게 없다는 말을 굳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죠. 차에 타고 가는 동안에도 영민 씨는 평소처럼 다정했고 그날 잠들 때까지도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머뭇거림도 며칠 지나 제 안에서 흐릿해졌죠. 그렇게 한번 묻혀버린 의문은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한참 동안 잠잠했습니다. 다만 그 잠긴 방 이미지가 가끔 머릿속에 떠오르긴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다가 아주 가끔 일을 하다 보면 그 방 자물쇠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영민 씨 사진일은 그 후로도 꾸준히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식이며 돌잔치 의뢰가 끊이지 않았고 가끔은 잡지나 광고 쪽 일도 들어오더라고요. 다만 사진일이라는 게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어떤 달은 통장에 큰돈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회사 월급이 일정한 편이었던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살림은 사실상 제 월급으로 굴러갔죠. 그게 미안했는지 영민 씨는 자기 수입이 들어오는 달이면 제 옷이며 가방을 사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은 옷이며 가방 사라고 하면 알아서 골라 하고 끝이라던데 영민 씨는 직접 골라주는 쪽이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를 골라주는데 색감이 어찌나 잘 맞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평소 무채색만 입는 편인데 제게 어울릴 만한 따뜻한 와인색 가방을 골라줬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 정말 얼굴색이 환해 보이더라고요. 본인 취향과 생각 기준이 분명해서 색이며 디자인을 다 고려해서 잘 봐줬어요. 화장품 매장에 같이 가도 립스틱 색을 골라주는 솜씨가 보통 매장 직원보다 훨씬 나았어요. 한 번은 가게 직원이 남편분이 안목이 진짜 좋으시네요 하면서 놀란 적도 있었답니다. 여보,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 골라? 정말로 안목이 대단하네. 누나 셋 사이에서 자랐다고 했잖아. 그게 어디 가겠어. 난 어릴 때부터 누나들이 옷 사오면 옆에서 같이 봐줬어.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하면서 그게 습관이 된 거지.
평소엔 별다른 취미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쪽으로는 눈썰미가 정말 좋더라고요. 옷가게에서도 진열대 멀리서 보고 저 색이 자기한테 잘 맞겠다 하고 정확하게 짚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 말처럼 우리 영민 씨는 누나들한테 시달리며 자란 덕에 안목이 트였구나 하고 웃어 넘겼죠. 결혼 2년 차쯤 됐을 때 영민 씨가 작업실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더 못 버티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동안 쓰던 자리에서 나와 좀 더 외곽으로 옮기려는데 새 자리는 지금보다 좁아서 짐을 다 못 들이겠다고요. 그러면서 일부는 집으로 가져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집에 들 데 있을까? 서재 거의 비어있잖아. 거기에 책상이랑 박스 몇 개만 두고 보정 작업하는 공간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보정만 하는 거야? 촬영은 새 작업실에서 하고? 그 촬영 장비랑 의상은 거기 두고 여기는 후반 작업만. 그 모니터랑 컴퓨터랑 보정용 장비만 들여놓을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엔 서재가 있었는데 책장이랑 책상 한 개만 두고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영민 씨가 거기를 작업실 겸 사진 보정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 싶었어요. 출퇴근 시간도 줄고 임대료도 아끼고 오히려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 옮기는 차가 집 앞에 와서 박스를 한참 내려놓는데 그 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카메라며 조명이며 옷가지가 든 박스가 줄줄이었죠. 보정만 한다더니 짐이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한마디 했어요. 짐이 이렇게나 많아? 옷가지는 또 왜 이렇게 많고? 촬영용 의상이야. 손님 물에 들어오면 그쪽에서 입을 옷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가끔 컨셉 사진 찍을 때도 쓰고 챙기다 보면 늘어. 여긴 보정만 한다며. 그래도 가끔 집에서 작업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보관할 때도 마땅치 않고. 평소와 달리 그 방의 짐 정리는 본인이 다 하겠다고 우기더라고요. 박스 하나라도 거들려고 하면 이건 위치를 내가 알아야 다음에 찾아 하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에 예민한 사람이라 그런가 싶어 별로 신경 쓰진 않았어요. 박스를 다 들여놓고 나서 영민 씨가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여보, 부탁인데 이 방에는 웬만하면 들어오지 마. 사진 보정할 때 누가 들어오면 집중이 깨져서 일 안 할 때도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일 끝나면 내가 알아서 나올 테니까 부탁할게. 그 말투가 평소답지 않게 단호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래 한마디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단호한 톤이 마음 한구석에 살짝 남아서 그날 내내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쪽으로는 일에 진지한 사람이니까 싶다가도 다른 한쪽으로는 내가 작업물을 망치려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인데 아예 못 들어가게 하나 싶어서요. 며칠 뒤에는 아예 그 방문에 도어락까지 달았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외출할 때 비싼 장비가 든 방을 그냥 두기가 불안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집인데 도어락까지 필요해? 택배기사도 들어오고 청소하시는 분도 가끔 오시잖아. 카메라 한 대가 얼만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굳이 집안 방에 도어락까지 다는 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바른 사람이니까 그날도 결국 영민 씨가 그러자고 하면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그 방문 도어락은 그날 이후로 우리 집 풍경의 일부가 됐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가끔 그 작은 기계음이 들렸고 영민 씨는 늦게까지 그 안에서 무언가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이 집안에 들어오고 한 달쯤 됐을까요? 영민 씨가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저녁 먹고 2-3시간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죠. 출장 다녀온 다음 날 시차 때문에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니 그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 음악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그땐 일이 많구나 하고 걱정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새벽에 깨서 그 작업실 주변을 지날 때마다 비슷한 풍경이 반복됐어요. 음악은 그렇다 쳐도 가끔씩 사람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영민 씨 목소리가 아니라 또박또박 말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고 일정했어요. 처음엔 라디오나 영상 틀어놓은 건가 싶었는데 들리는 시간대가 너무 일정한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밤 10시쯤이면 어김없이 시작되고 12시쯤 돼서야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살짝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어떤 날은 음악이 시끄럽게 깔리고 어떤 날은 한참 동안 그 여자 목소리만 들리고요. 영민 씨가 아예 한마디도 안 끼어드는 게 또 이상했어요. 통하면 두 사람 목소리가 번갈아 나야 하는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떠드는 시기였거든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며칠 뒤 아침에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어제 새벽에 누구랑 통화했어? 나 잠결에 들었는데. 통화? 무슨 소리야? 영상 좀 틀어놓고 작업한 건데. 근데 여자 목소리가 한참 들리던데. 그런 작업물이 있어? 제 질문에 영민 씨 표정이 평소와 좀 달랐어요. 입꼬리는 한껏 내려가고 눈도 긴장해서 웃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죠. 자기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일하는 영상 틀어놓고 작업하는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지레 짐작하고 떠보는 것 같아. 사람 기분 나쁘게. 평소 영민 씨한테 그런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연애 때부터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고 영민 씨는 스튜디오에 간다며 일찍 나가버렸죠. 한참 뒤에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오긴 했는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죠. 그것도 좀 영민 씨답지 않다 싶었어요.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방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가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 방 쪽에서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어요. 영민 씨가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안 나오는 날에는 문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고요. 화장실 갈 때도 일부러 그 앞을 천천히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더 마음이 무거워졌죠.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밤마다 들리는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친한 친구한테 한번 털어놨더니 친구가 두 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방에 도어락까지 단 게 정상이냐고. 에이, 영민신 그럴 사람 아니야. 너 그 말 100번 하면서 100번 다 속는 거 아니냐? 친구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영민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는데 막상 그 방을 떠올리니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저한테만 보여주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다른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마음 아팠어요. 며칠 뒤 시댁에 갔다가 시누이들과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슬쩍 떠봤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묻긴 그래서 요즘 영민 씨가 작업실에 너무 오래 있는 게 걱정이라는 식으로 물었죠. 요즘 영민 씨가 일이 좀 많은가 봐요. 새벽까지 작업실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큰 시누이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영민이가 좀 일에 매달리는 스타일이긴 하지. 그렇죠. 근데 혹시 영민 씨가 주위에 여자가 많은 편이었나요? 아니, 우리 막내는 연애 자체를 많이 안 했어. 평생 연애한 거 손가락에 꼽을 텐데. 둘째 신우가 대답하자 옆에 있던 어머님이 한마디 보태셨어요. 걔는 옛날부터 사람한테 정 주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어. 너한테 정 붙이고 산 게 우리한텐 기적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영민 씨를 감싸는데 마치 미리 그 답을 준비해둔 사람들 같았어요. 그걸 듣고 있자니 오히려 더 묘해지더라고요. 평생 연애 한두 번 해본 사람이고 여사친도 없다는데 누구와 밤까지 통화를 한단 말일까요? 시댁에서 돌아오는데 한참 머리가 복잡했어요.
의심을 거두자니 방 너머 그 목소리가 떠오르고 의심을 이어가자니 신우들 말이 발목을 잡고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가 못 견디겠다는 거였어요. 회사 일은 일대로 손에 안 잡히고 집에 있으면 그 방 쪽으로 신경이 온통 곤두서고요. 그게 한두 달 쌓이니까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결국 한 번은 영민 씨 뒤를 따라가 봤어요. 평일에 촬영 미팅이 있다며 나가는 그 사람을 멀찍이 차로 따라갔죠. 미행이라는 걸 살면서 처음 하는 거라 가는 길 내내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정말 거래처 사무실에 들어가서 1시간쯤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별다른 데를 들르지도 않고 누굴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날 영민 씨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다고 나간 사이 큰맘 먹고 그 방 도어락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비밀번호를 한참 고민하다가 저희 결혼기념일이랑 가족들 생일 같은 걸 찾아서 차례로 눌러봤는데 결국 어머님 생신 4자리로 열리더라고요. 문이 열리는데 심장이 쿵쿵 뛰는 게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어머님 생신을 비밀번호로 쓴다는 게 한편으론 영민 씨답다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 정작 어머니 생신을 그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는 게요.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평범했어요. 책상 위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고 모니터 2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카메라 장비는 제자리에 있었죠. 한쪽 옷걸이에는 촬영용 의상이라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는데 보니까 다 여성복이었어요. 컨셉 사진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고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는데 영수증이며 잡동사니 뿐이었어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사람 사는 공간에 흔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책상 아래쪽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어떤 여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는데 긴 머리를 풀어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카메라를 등진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은 안 보였고 옷차림은 영민 씨가 평소 촬영용이라고 들여놓던 그 의상 중 하나처럼 보였죠. 사진 종이 가장자리에 손대로 달아 있었는데 자주 꺼내본 사진이란 뜻이었죠. 그 사진을 손에 쥐고 있는데 머리 안쪽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평범한 작업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진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방을 나왔어요. 영민 씨가 알아채면 안 되니까 도어락도 다시 잠그고 모든 걸 처음 그대로 둬야 했죠. 그 뒤로도 손이 한참 떨렸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 사진을 서랍에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날 저녁 영민 씨가 들어왔을 때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저녁도 차리고 같이 앉아서 텔레비전도 봤어요. 그런데 영민 씨가 옆에 있는 게 그날따라 어찌나 낯설던지요. 몇 년을 같이 산 사람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 무렵 저희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큰 출장이 잡혔어요. 유럽 쪽 거래처와 신규 계약을 앞두고 본사 미팅이 잡힌 건데 급히 일주일 정도 다녀와야 했죠. 출장 일정을 알리던 날 저녁 영민 씨는 평소보다 환한 얼굴로 짐을 챙겨줬어요. 잘 다녀와. 여긴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해. 돌아올 때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고마워. 자기 나 일주일이나 없는데 괜찮겠어? 괜찮지. 자기 일이 우선이니까. 평소 같으면 일주일이나 너무 기니까 빨리 와 한마디라도 했을 사람이 그날은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짐 싸주는 손길도 평소보다 빠르고 가벼워 보였죠. 결정적으로 영민 씨 표정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없는 게 반가운 거구나. 그동안 모은 의심들이 한꺼번에 안에서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공항 가는 길에는 굳이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곤 공항에 도착해서 내려줄 때도 평소보다 길게 안아주더라고요. 잘 다녀오고 일에만 집중해. 그 다정함이 그날따라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남편을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저 사랑받는다고 느꼈을 텐데 그날은 그 모습이 이제 일주일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다는 안도처럼만 느껴졌어요. 같은 행동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날 처음 알았죠. 그런데 거기서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죠. 제가 바보같이 여권을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남편이 혼자 있는 집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게 기회가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없는 집에서 방심한 틈에 남편의 비밀과 진실을 목격할 기회 말이에요. 그때부터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건가? 차라리 흥신소부터 찾아가서 증거를 잡을 건가? 아니면 밤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이 방에서 통화할 때 방문을 부수고 정면으로 따질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고민을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알릴 만한 일도 아니었어요. 친구한테 말해봐야 같이 화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영민 씨한테는 알리지 않은 채 우선 집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들어가서 평소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빠르겠다 싶었죠. 흥신소를 부르네 마네하면서 시간 끌고 돈 쓰느니 제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빠를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 정말 다른 여자가 집에 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영민 씨가 무릎 꿇고 빌면 어떻게 할 건지, 곧바로 이혼해야 할지,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건지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그 모든 시나리오가 다 너무 평범해 보이더라고요. 집에 도착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손이 너무나 떨렸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2번이나 틀렸을 정도로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방 쪽에서 평소와 다른 톤이 한껏 올라간 영민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그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 현장이다 싶어서 뭔가를 잡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여보, 잠깐 들어오지 말아봐. 당황한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한 옥타브쯤 올라간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급히 문을 잠그려고 하는 것 같기에 전 급히 문을 열었어요. 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도어락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거기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한 발짝도 더 못 움직였습니다. 긴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하고 어깨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차림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입술색은 짙은 와인색이었고 눈썹은 길게 그려져 있었고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어요. 화장실 한쪽 선반 위에는 휴대폰이 삼각대에 세워져 있었어요. 화면 너머 채팅창에서는 알림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시선을 돌리니 책상 위에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는데 라이브 송출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었고 시청자 수가 적혀 있었어요. 채팅창에는 계속해서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얼핏 보니 다들 언니라는 호칭으로 남편을 부르고 있었어요. 서재에서 밤까지 들리던 음악, 또박또박 말하던 여자 목소리, 잠긴 작업실 안쪽 방, 서랍 속 긴 머리 여자 사진, 옷걸이의 여성복들, 그 모든 게 그 한 장면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여자 사진의 그 뒷모습은 내연녀가 아니라 영민 씨 본인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 목소리도 결국 영민 씨가 가발 쓰고 카메라 앞에서 떠들던 본인 목소리였고요. 어떻게 한 명만 일정적으로 떠들었는지, 왜 영민 씨 목소린 들리지 않았는지 모든 게 그제야 한 줄로 꿰어졌어요. 영민 씨는 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온 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짙게 발랐던 마스카라가 눈물에 번지면서 눈밑이 까맣게 얼룩졌어요. 여보, 이거 그게 아니야. 들어봐. 진짜 그게 아니야. 전 가만히 거기 서서 풍경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어요. 남편은 라이브 송출 종료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화면이 까맣게 꺼졌고 채팅창도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거실로 나가서 식탁 위에 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남편이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하는 동안 저는 남편이 방송하던 채널을 찾아봤죠. 채널 이름은 채팅창 위쪽에 떠있던 그대로였고 검색해보니 영상 게시판도 있고 후원 후기 게시판도 있더라고요. 후원 금액이 작은 글씨로 줄줄이 박혀 있었고 한 사람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후원한 기록도 있었어요. 채널 개설일을 보니 8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한참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내가 수습할 수 없는 단계구나 싶었죠. 영민 씨는 그제야 방에서 기어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발 쓴 흔적 때문에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고 짙은 화장이 다 번져서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평생 단정하게 셔츠 단추 끝까지 채우고 다니던 그 사람이 어깨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한참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화가 나기 전에 슬픔이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영민 씨는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는데 이야기가 한번 시작되니까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신우들 옷장이었대요. 어릴 때 신우 셋이 학교 가고 나면 텅 빈 집에서 신우들 옷을 꺼내 입어보고 화장대 앞에 앉아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고요.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이 본래 자기 모습보다 편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했답니다. 신우들이 그 모습을 보고선 남자아이가 왜 그러냐고 야단치고 어머님이 징그럽다고 매를 드셨대요. 이후에 아버님이 옷장을 통째로 잠그신 뒤로 그 짓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는 신우들 말은 사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숨기는 법을 배워서 그런 거였대요. 결혼식 자리에서 신우들이 옛날 얘기 그만하라며 영민 씨가 한숨 쉬던 그 표정이 그제야 다른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들킬까봐 무서워서였던 거예요. 이건 그냥 스트레스 해결하려고 한 거였어. 결혼하면 다 끝내려고 했어. 자기랑 살면 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근데 왜 또 한 거야? 스튜디오 일이 잘 안 됐어. 손님이 점점 안 오니까 매출은 반토막 나고 자기 월급으로 살림 돌아가는 게 미안하고 근데 방송하면 후원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돈 벌려고 조금씩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진짜야. 돈 벌려고? 그게 벌써 8년째잖아. 일핑계 대지 마. 미안해. 사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 같았어. 평소엔 사람들 앞에 있는 내가 가짜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더라고. 시청자들이 그런 내 모습을 봐주는 것만으로 그냥 마음이 풀렸어. 그게 나를 살게 한 힘이 되어준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영민 씨한테 들어왔던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차곡차곡 정리되더라고요. 큰 거짓말 하나를 덮으려고 작은 거짓말 수십 개를 깔아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이 짓을 나한테 숨기고 대체 언제까지 할 생각이었냐고.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들키지 않으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더라고요. 그럼 끝낼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평생 저를 속이면서 살 작정이었다는 거고요. 여보, 나한테 청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내가 자기 모든 걸 다 포용해 줄 사람 같다고 했잖아. 그게 이 뜻이었어? 다 안고 살아달라는 뜻이었어? 제 말에 영민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자기라면 이 사실을 알아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 자긴 다른 사람들처럼 타인을 휘어잡으려고 안 하니까. 곁에 있어도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옆이라면 어느 정도 안심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난 자기가 평생 비밀을 숨기고 사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네. 사랑한 게 아니라 들키지 않을 사람이라서 결혼한 거고. 아니야, 사랑한 건 맞아. 제가 무던한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는 결혼 상대로서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는 사실. 그걸 깨닫는 게 무엇보다 더 아팠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너무 잘 느껴졌어요. 그저 무릎 꿇은 채로 미안해 미안해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날 밤은 혼자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영민 씨가 안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적도 없지만 그 사람과 같은 침대에 눕는 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인 휴가를 냈고 영민 씨한테는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며칠을 따로 자고 따로 먹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는 영민 씨가 한 일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였다면 그건 그것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로는요. 그런데 도저히 마음이 따라가질 않더라고요. 가발을 쓰고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게 남편이 스스로 진짜라고 생각한 본래 모습이라는데 저는 그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상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입으론 그 사람의 자유라고 말하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그 가발 쓰고 화장한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걸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배신감도 컸어요. 저를 향한 진심 안에 그렇게 큰 비밀이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청혼할 때 당신이 모든 걸 포용해 줄 것 같다고 한 말도 사실은 당신은 나의 모든 비밀을 알아도 가만히 있을 사람 같다는 뜻이었던 거고요. 결혼한 지 2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매일같이 밥 먹고 자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았다는 사실.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저에겐 외도보다 더 깊은 배신감으로 느껴졌어요. 외도라면 차라리 바람 피웠다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건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가 알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니까요. 그 사실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며칠 뒤에 영민 씨를 식탁에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난 자기가 그 일 한 것 자체로 자기를 비난하는 건 아니야. 그건 자기 인생이고 자기 선택이니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근데 난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연애 때부터 결혼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를 속였잖아. 매일 얼굴 보고 살면서 몇 년을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들키지 않으면 계속할 생각이었다며 그 마음을 자유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자기가 가발 쓰고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 머리론 그게 자기의 선택이고 자유라는 거 아는데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본 순간 소름이 돋았어. 미안한데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이야. 내가 그만큼 좁은 사람이라고 하면 인정할게. 그런데
난 자기랑 사는 동안 그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함께 못 살 것 같아. 분위기의 심각성을 안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나 다 그만둘게. 채널 닫고 다 정리할게. 다시 안 할게.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 한다고 해서 지난 일이 없던 게 되는 게 아니잖아. 만약 내가 당신을 용서하면 앞으로 자기가 나한테 다정하게 굴 때마다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인지 아니면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젠 평생 그 둘을 헷갈려하며 살아야 돼. 난 그렇게는 못 살아. 영민 씨가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결국 알았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변명도 안 했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킨 순간부터 끝났다는 걸요. 저도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다 털어놨죠. 시누이들도 알고 계신 거지? 당신 성향을.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입단속하고 한 목소리를 내셨던 거지. 당신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짐작하고 계셨던 거야. 시댁 식구 모두가 알고 있는 걸 나만 모르고 살았네. 바보같이 속기만 하고 그게 제일 분해.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 절차는 의외로 깔끔하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영민 씨가 라이브 후원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본인 명의 다른 통장으로 빼돌린 게 통장 거래 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부부 공동자금이 아니라 본인 부업 수입이라는 명목이긴 했지만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수입을 일방적으로 따로 관리한 데다 그 활동이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은 비밀스러운 거였다는 점에서 협의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고 변호사가 짚어줬어요. 영민 씨도 굳이 그 내용을 저와 다투지 않았고요. 아마도 본인이 한 일이 바깥에 알려지는 걸 가장 무서워해서 그랬던 거겠죠. 바깥에 알려지면 그건 남편에게 이혼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의 비밀에 대한 사실을 어디다 풀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신 그동안 받은 후원금 중 부부 공동통장에서 운영비로 빠져나간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영민 씨가 가발이며 의상이며 장비 사느라 쓴 돈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액수였거든요. 위자료는 변호사가 짚어준 선에서 합의했고 시댁에는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했다고만 말하기로 했죠. 누나들이며 어머님께 그 사실을 알리는 건 영민 씨한테도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 후 시댁 식구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젠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집 정리는 한 달에 걸쳐서 했어요. 집은 제가 살기로 했고 같이 쓰던 사람의 절반을 남편이 가지고 나갔죠. 그 서재짐은 손도 안 대고 영민 씨가 알아서 다 빼갔고요. 나갈 때 도어락을 떼어갔는데 그 자리에 동그란 흔적만 남았더라고요. 텅 빈 그 방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동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더 기분이 묘했어요. 이불을 빨랫방에 다 돌리고 그 사람이 쓰던 짐을 싹 정리하고 나니 집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도장을 찍던 날 영민 씨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해. 내 멋대로 자기가 날 받아줄 거라고 믿어서. 그래, 착각이었지. 사람은 누구한테나 한계가 있는 걸 몰랐나 보네. 그 말을 끝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길에 나오니까 햇빛이 너무 환해서 눈이 부셨어요. 그제야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분해서도 슬퍼서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과의 시간이 한순간에 정리됐다는 게 실감이 나서요. 처음 한 달은 거의 누워만 지냈어요. 회사는 다행히 휴가를 좀 더 내고 출장은 한동안 다른 동료한테 넘겼어요. 다시 일을 시작한 이후엔 사람들 앞에서도 평소처럼 지냈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가끔은 이게 정말 내 인생이었나 싶을 때도 있었고요.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에서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흔적도 거의 없는 게 어떨 땐 더 허전했어요. 두어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어요. 출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일에 매진했어요. 가끔은 외도가 아니라서 차라리 다행 아니냐고 스스로 위로하려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거짓말은 모양이 달라도 무게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시간을 거짓 위에 세워뒀던 사람이니 비밀을 들킨다고 갑자기 진실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책 한 권 펴들고 자는 그 시간이 가장 편해요. 결혼 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한 번쯤 멈춰서 들여다볼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배운 값으로는 너무 비싼 경험이었지만 이 정도라도 알고 살게 된 게 어딘가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